자식이 내 치매 진단서를 보고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이놈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72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이야. 평생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15억짜리 집을 마련해주고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그 대가가 가짜 치매 진단서와 요양원 입소라니. 하지만 놈들은 한 가지를 몰랐다.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는 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층짜리 단독주택. 25년 전 내가 땀과 눈물로 장만한 이 집은 지금 시가로 따지면 15억은 좋게 넘을 거예요.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감나무도 이제 제법 굵어져서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달리죠. 오늘도 평소처럼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큰아들 성민이가 차에서 내리더니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성민이는 올해 46살. 한때는 삼성물산에서 과장까지 했던 놈이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지 얼굴에는 늘 걱정이 가득하죠. 며느리 영희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식이에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성민이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더군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환자명 김종수, 72세, 진단명 경도인지장애 의심, 초기 치매 가능성. 그 순간 성민이 얼굴에서 스쳐 지나간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걱정이 아니라 안도였죠.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히 입꼬리가 올라갔거든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면서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들 것 같다며 통장이나 중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관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실수로 돈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안 된다면서 말이죠. 그때 뒤에서 며느리 영희가 차 한 잔을 들고 오면서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꾼들도 많다고 거들었어요. 영희는 말은 공손하게 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벌써 이 집이 자기 것인 양 살펴보는 시선이었죠. 특히 거실 한쪽에 걸어둔 박숙은 화가의 진품 그림을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영희가 덧붙이면서 혹시 나중에 더 심해지면 전문 요양시설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벌써 나를 어디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침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40년 전 성민이를 낳았을 때를 말이죠. 영등포 쪽방에서 태어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던지. 3시간 걸려서 걸어서 병원에 갔던 기억도 나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신문지를 깔고 잤죠. 겨울에는 추워서 성민이 엄마랑 셋이서 이불 한 장에 웅크리고 잤어요. 1978년 성민이가 5살 때였나? 아내가 폐렴으로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렸는지 몰라요. 결국 사채를 써서 겨우 치료비를 마련했죠. 그 빚을 갚기 위해 20년을 더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성민이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이 집 말고도 갖고 있던 작은 상가 건물을 팔았어요. 그때 성민이가 고맙다며 나중에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성민이가 지금은 내 치매 진단서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짓다니 마음 한켠이 저릿저릿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언제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성민이가 내 이름으로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일부러 평소보다 멍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나가서 여기가 어디인지 우리 집이 맞는지 물어봤어요. 성민이와 영희가 주방에서 뭔가 수근거리다가 내 말을 듣고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영희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했지만 그 눈빛에는 계산이 서려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고 얼버무리자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치매에 걸린 척하기로 마음먹었죠. 가족들이 내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성민이가 회사에 나간 사이 영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 치매 진단이 나왔다며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거 놓칠 순 없다면서.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 보내려면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되니까
집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들이 벌써 나를 어디 처박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놈들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영희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성민이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치매인 것 같다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자고 하더군요. 성민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일 은행에 가서 통장 관리 권한부터 넘겨받자고 했어요. 그리고 진명에 이전하는 것도 미리 알아보자고. 나중에 치매가 심해지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둘이 나눈 대화를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분배를 논하고 있다니. 40년 넘게 고생해서 키워놓은 자식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결심했죠. 이제 정말로 치매 연기를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놈들이 어디까지 나를 우롱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에요. 성민이가 갑자기 전기 기사를 데리고 왔더군요.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면서 혹시 넘어지거나 하면 바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거라고 했어요. 전기 기사는 거실, 주방, 심지어 복도까지 카메라를 달기 시작했어요. 내 침실 문 앞에도 하나 달더군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거짓말 마세요. 내가 뭘 하는지 감시하려는 거죠. 설치가 끝나자 성민이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휴대폰으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출근해서도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눈을 깜빡이는데 마치 이제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일부러 어눌하게 말하자 성민이 얼굴에 스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영희가 은행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통장하고 도장을 맡겨달라면서 공과금 같은 것도 자동이체로 해주고 혹시 깜빡하고 돈을 어디 두었다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영희는 한 손에는 은행 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위임장이더군요. 이미 다 준비해 온 거죠. 그래도 될까 묻자 당연하다며 자기들이 돈 관리해 주겠다고,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용돈이라니, 평생 모은 내 돈을 가져가면서 용돈을 주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연기를 해봤어요.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으며 영희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죠. 영희 얼굴이 순간 굳더군요. 며느리라고 했더니 영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성민이를 쳐다봤어요. 성민이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죠. 내 치매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날 저녁 성민이와 영희가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며 나눈 대화를 들었어요. 영희가 오늘 시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봤다며 이럴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성민이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태면 요양원 보내는 것도 쉬울 거라면서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고. 영희도 맞다며 빨리 처리하자고 맞장구 쳤어요. 다음날 아침 영희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들 서너 명이었는데 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집 구경을 시켜주더군요. 여자들이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정말 크고 좋다면서 여기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냐고 수근거렸어요. 특히 내가 아끼는 박수근 그림을 보고는 이게 진짜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젊을 때 미술품 투자를 좀 했다면서 저 그림 하나만 해도 여적은 할 거라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영희를 쳐다보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그중 한 여자가 영희에게 속삭였어요. 시아버지 치매 걸렸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영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곧 요양원 보낼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당연히 자기네 차지가 될 거라고 했죠.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영희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진짜 복 받았다면서 이런 시아버지를 둔 게 얼마나 운이 좋은 거냐고. 영희도 웃으면서 자기도 몰랐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멍한 표정으로 TV를 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재산을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 오후에 성민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영희와 주방에서 또 속닥거렸어요. 은행에 다녀왔는데 통장 관리권을 넘겨받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치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영희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묻자 성민이가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봤다며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직접 동의하면 된다는 거였죠. 치매 초기 단계에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내일 다시 은행에 가서 내가 직접 서류에 사인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나는 멍한 척하면서도 다 듣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내 돈을 다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다니. 1980년대 초 성민이가 중학생일 때였어요. 겨울 점퍼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내가 입던 낡은 코트를 줄이고 기어서 입혔던 기억이 나요. 성민이가 부끄러워하며 왜 자기만 이런 옷을 입어야 하냐고 울던 모습도.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꼭 좋은 옷 사주겠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줄이야. 다음날 아침 성민이가 은행에 가자고 했어요.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한다면서. 나는 순순히 따라 나섰죠. 어디까지 갈 건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영희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성민이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간 사이 영희가 부엌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상대방은 영희 언니인 영순이었어요. 영희보다 5살 많은 영순이는 강남에서 부동산 투자로 제법 돈을 번 사람이죠. 영희가 늘 부러워하던 언니였어요. 영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시아버지 통장을 넘겨받았다면서. 잔고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 예금만 3억이 넘고 적금이며 펀드까지 합치면 5억은 좋게 될 거라고. 영순이가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영희가 계속 맞장구 치는 걸 보니 부추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영희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어요. 이제 곧 집도 자기들 거라면서.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그러면서 웃음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악마의 웃음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난 영희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거실로 나왔어요. 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니까 힐끔 쳐다보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내 어깨를 톡톡 쳤어요. 멍한 표정으로 영희를 쳐다보자 영희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편하게 쉬시면 된다고. 모든 걱정은 자기들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어루만졌어요. 손이 차갑고 거칠어서 아버님이 평생 고생 많이 하신 게 느껴진다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거짓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나는 속으로 역겨웠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오히려 영희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했죠. 영희가 더욱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영희가 친구 미숙이를 집에 데려왔어요. 미숙이는 영희와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이혼한 지 오래돼서 혼자 사는 여자였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이기도 했죠. 미숙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대단한 집이라면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부럽다고. 영희가 자랑스럽게 집 안을 구경시켜 주더군요. 내 방 앞을 지나가면서 미숙이가 속삭였어요. 시아버지는 어떻게 하냐고. 영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곧 요양원 보낼 거라고 했어요. 이미 몇 군데 알아봤다면서. 시설 좋은 곳으로 보낼 거라고. 미숙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돈은 얼마나 드냐고. 영희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라면서. 그 정도야 시아버지 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집 유지비나 생활비로 쓸 거라고. 두 사람이 주방으로 가서 술을 마시며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숙이가 영희에게 정말 운이 좋다며 부러워했어요. 이런 시아버지를 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면서.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성민이랑 결혼할 때 별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시아버지가 젊을 때 부동산 투자를 워낙 잘해서 재산이 많이 불어났다면서. 그러면서 영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시아버지 치매 진단서도 가짜라고. 성민이가 의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라면서.
시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미숙이가 깜짝 놀라며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영희가 요즘 세상에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면서. 어차피 시아버지도 나이가 많으니까 진짜 치매에 걸리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역시 가짜 진단서였구나. 이놈들이 나를 속이려고 이런 짓까지 벌인 거였어요. 미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하고 영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이미 통장 관리권도 넘겨줬고 진명의 이전도 곧 할 거라면서 모든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영희가 더 소름 끼치는 말을 했어요. 어차피 시아버지 연세도 많으니까 몇 년 안에 정말로 치매에 걸리거나 돌아가실 거라면서 그때까지만 연기하면 된다고. 미숙이가 감탄하며 영희를 칭찬했어요. 정말 영리하다면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영희가 웃으며 이것도 다 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숙이가 영희에게 이 집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물었어요. 영희가 부동산 중개업 하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최소 15억은 받을 거라고 했어요. 미숙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5억이면 정말 큰 돈이라면서 그 돈으로 뭘 할 거냐고 물었어요. 영희가 일단 강남 아파트부터 사고 나머지는 투자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영희가 미숙이에게 제안했어요. 자기랑 같이 사업을 해보자면서 돈이 생기면 화장품 가게라도 차려볼까 하고. 미숙이가 좋다며 박수를 쳤어요. 나는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라기보다는 허탈함이었죠.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쉽게 가져가려 한다니.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줘야겠다고.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어요.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영희가 평소보다 기분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며 아침을 차려주더군요. 물론 내가 치매 걸린 바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영희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요양원 상담받으러 가자고. 미리 알아봐야 나중에 급할 때 편하다면서.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 먹고 나서 영희와 함께 요양원에 갔어요. 강남구에 있는 제법 규모가 큰 곳이었는데 시설은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상담실에서 원장이 영희에게 설명해 줬어요. 월 200만 원이면 개인실에서 삼시세끼와 간병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한다고. 영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장이 내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나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죠. 원장이 영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기 치매 단계인 것 같다면서. 지금 입소하시는 게 좋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시설이 좋아서 다행이라면서 아버님도 거기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성민이가 돌아와서 영희와 요양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가 오늘 다녀온 요양원 이야기를 해주니까 성민이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빨리 입소 절차를 밟자고 하더군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다음 주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그 다음 주에는 진명의 이전 절차를 시작하자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영희와 기뻐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내 자식과 며느리 맞나 싶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성민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내 어깨에 엎여서 웃고 있는 5살 성민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싶어서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성민이와 영희가 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요양원 입소는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됐고 그 주 안에 부동산 중개업체와도 만날 예정이라고 했어요. 모든 게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영희가 성민이에게 말했어요.
정말 잘 풀리고 있다면서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된다고. 성민이도 웃으면서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니,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아버지를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다니. 나는 속으로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내가 순진한 아버지로 살아가는 마지막 밤. 내일부터는 진짜 게임이 시작될 테니까요. 놈들이 상상도 못할 반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력할 줄이야. 하지만 이제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나는 치매 연기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죠. 가끔 화장실 위치를 못 찾는 척하기도 하고 밥을 먹었는데 또 먹자고 하기도 했어요. 성민이와 영희는 내 모습을 보며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고 있다면서 서둘러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죠. 그날 오후 둘째 아들 성호가 찾아왔어요. 성호는 성민이보다 3살 어리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도 성민이보다는 온순한 편이죠. 성호가 들어서자마자 나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많이 쇠약해 보인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성민이가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했는데 정말인지 물어봤죠. 성민이가 진단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의사가 초기 치매라고 했다면서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성호가 진단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호 아내인 수진이도 함께 왔어요. 수진이는 성호보다 2살 많고 약간 신경질적인 성격이에요. 돈 계산에도 밝은 편이죠. 수진이가 영희에게 속삭였어요. 시아버지 상태가 이 정도면 혼자 두기 힘들 것 같다면서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영희가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민이가 성호에게 말했어요. 형님 말이 맞다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미 요양원도 알아봤다면서 브로셔를 꺼내 보여줬어요. 성호가 브로셔를 보며 시설이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는 평판도 좋은 곳이라고. 아버지께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성호마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둘째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요. 수진이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이라면서 아버님 연금으로 충당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영희가 충분하다며 나머지 돈으로는 집 관리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집 명의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면서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성민이가 맞다며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고 있다고 했어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나눌 거냐고. 성민이가 당연히 반반이라면서 형제니까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어요. 하지만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영희를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들어 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곧 부자가 될 생각에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는 성민이가 중요한 전화를 받았어요.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는데 입소 날짜를 확정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성민이가 영희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인다면서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영희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니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죠. 성민이가 덧붙였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나면 바로 진명의 이전을 시작하자고. 미리 알아본 공인중개사가 있다면서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영희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그럼 언제쯤 집을 팔 수 있을까 하고. 성민이가 빠르면 한 달 안에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금방 팔릴 거라면서. 나는 이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놈들이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계획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그날 밤 정민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게 시작될 거라고. 그때까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달라고 했죠. 정민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다고.
그리고 성민이와 영희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성민이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안심하는 그 순간, 내가 준비한 진짜 반전이 시작될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지만 놈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굳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니까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죠. 이제 더 이상 관대한 아버지는 없어요. 성민이와 영희가 거실에서 마지막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했죠. 하지만 놈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요양원에 가게 되겠구나. 하지만 그것도 내 계획의 일부였어요. 놈들이 완전히 방심한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기다린 때니까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복수를 계획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제 후회는 없어요. 배신에는 그에 맞는 대가가 따라야 하니까요. 내일부터 진짜 마지막 막이 오를 테니까요. 그 말에는 함정이 있었죠. 성민이가 덧붙였어요. 다만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를 모셔왔으니까 관리비 명목으로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6대 4 정도로 나누면 어떨까 하면서 수진이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하지만 성호가 형님 말씀이 맞다며 동의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나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분배를 논하고 있다니. 그것도 내 앞에서. 영희가 차를 더 끓여왔어요. 그러면서 성호 부부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실 예정이라면서 그때 같이 가서 인사드리면 좋겠다고. 수진이가 맞다며 자기들도 주말에 시간 내서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했죠. 성호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자주 면회 가겠다면서.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가족들이 나눈 대화를 들었어요. 성민이가 아버지 요양원 보내고 나면 집이 많이 조용해질 거라고 했어요. 영희도 맞다며 그동안 신경 쓸 일이 많았다고 했죠. 성호가 형수 고생 많았다며 위로했어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면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돌봐드리니까 오히려 아버님께도 더 좋을 거라고. 집에서는 제대로 케어받기 힘들다면서. 나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착잡했어요. 모두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은 나를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성호 부부가 돌아간 후 성민이와 영희가 거실에서 이야기했어요. 성호도 동의해서 다행이라면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영희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생각보다 쉽게 정리됐다면서. 성호가 순한 게 다행이라고. 만약 반대했다면 복잡해질 뻔했다고 했죠. 성민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생이 워낙 착해서 형 말을 잘 들어왔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고. 집 분배에서도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서. 영희가 그럼 이제 일정을 확정하자고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그 주 안에 진명의 이전 절차를 시작하자고. 성민이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지만 놈들은 모르죠. 내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걸. 그날 밤 성민이와 영희가 잠든 사이에 나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어요. 15년 전에 만들어둔 비밀 금고를 열어야 했거든요. 서재 한쪽 벽에 걸린 큰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였어요. 성민이도 영희도 이 금고가 있다는 걸 모르죠. 아니, 알 리가 없어요. 이 집을 지을 때부터 계획해서 만든 비밀 공간이니까요.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건 20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죠. 그때는 성민이와 성호에게 반반씩 나눠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 밑에는 각종 부동산 서류들이 있었어요. 성민이들이 모르는 재산들이죠. 부산에 있는 상가 건물, 제주도의 땅, 그리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원룸 건물까지
모두 합치면 10억은 좋게 넘을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성민이가 대학 다닐 때도 몰래 조금씩 사모았어요.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관리해왔죠. 그때 왜 숨겼을까요? 그냥 직감이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나 봐요. 다음에 꺼낸 건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내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정민, 지금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지만 30년 전에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내가 장학금을 지원해줬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생활이 어려웠는데 공부는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정민이 아버지는 내 어릴 때 친구였어요. 함께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때 정민이 어머니도 병으로 쓰러져서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정민이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줬어요. 그 덕분에 정민이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도 합격할 수 있었죠. 지금은 강남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민이는 지금도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를 해와요. 은인이라며 늘 고마워하죠. 그런 정민이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성민이가 출근하고 영희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웠어요. 정민이가 깜짝 놀라며 어르신 안녕하셨냐고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다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정민이가 언제든지 시간 내겠다고 했어요.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면 된다면서 차량 지원도 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괜찮다며 택시 타고 가겠다고 했어요. 오후 2시에 정민이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강남역 근처의 고층 빌딩 20층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죠. 사무실 규모를 보니 정민이가 정말 성공한 게 느껴졌어요. 정민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전히 건강해 보이신다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었어요. 나는 정민이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가짜 치매 진단서 이야기부터 성민이와 영희가 나눈 대화들, 그리고 내가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민이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내 말을 듣다 보니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민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런 폐륜 행위가 어디 있냐면서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짜 진단서 작성부터 재산 가로채기까지 모든 게 범죄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정민이를 말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나서 한 방에 처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 계획을 설명했죠. 먼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했어요. 기존 유언장은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고 싶다고. 정민이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물었어요. 나는 미리 생각해둔 내용을 말했어요. 성민이와 성우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정민이가 깜짝 놀라며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이 정도도 너무 관대한 거라고. 오히려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했죠. 정민이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어요. 어르신 뜻대로 하시라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완벽하게 작성해 주겠다고.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서 누구도 이의제기할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또 하나 부탁했어요. 성민이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으니까 은행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모두 복사해서 보관해달라고.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게 말이에요. 정민이가 당연하다며 모든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24시간 대기하고 있겠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성민이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정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실지, 혹시 위험한 일은 없을지. 나는 괜찮다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죠. 성민이들이 마지막 수를 두는 그날까지 기다리면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30년 전 정민이를 도와준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역시 선한 일은 언젠가 보답받는 법이군요. 정민이 변호사와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치매 연기의 수위를 높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으니까 더욱 확실하게 해야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문을 한참 동안 찾는 척 했어요. 방문을 이것저것 열어보다가 결국 영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영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화장실로 안내해줬지만 그 눈빛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는 더 큰 연기를 했어요.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냄비를 올려둔 채 거실로 나왔어요. 영희가 타는 냄새를 맡고 급하게 뛰어가서 불을 껐죠. 영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버님, 뭐 하려고 하셨냐고. 나는 멍한 표정으로 기억 안 난다고 했어요.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했다고. 영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그날 저녁 성민이가 돌아와서 영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민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 혼자 둘 수 없다면서. 다음 날에는 더 극적인 연기를 했어요. 새벽 4시쯤 일부러 큰 소리로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성민이와 영희가 깜짝 놀라서 뛰어왔죠. 내가 뭘 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지각하면 안 된다면서 양복을 찾고 있다고. 성민이가 당황하며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다고. 지금은 새벽이라고 설명했어요. 나는 계속 우기면서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서. 성민이와 영희가 달래느라 1시간 넘게 씨름했죠. 결국 내가 지쳐서 다시 누워야 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성민이와 영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를 보는 눈빛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언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 말이에요. 성민이가 영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영희도 동의하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연기를 했어요. 영희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일부러 집 안을 어지럽혔거든요. 서랍을 다 뒤지고 책들을 바닥에 흩어놓고 쿠션들을 온 집에 던져놨어요. 영희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기절할 뻔했죠.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중요한 걸 어디 숨겨뒀는데 못 찾겠다면서. 영희가 한숨을 쉬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좀 미안하긴 했지만 이것도 다 필요한 일이었죠. 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성민이가 돌아와서 영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민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버지 상태가 정말 심각해졌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집안이 엉망이 될 거라면서.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면서. 제발 빨리 요양원에 보내자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라고 했죠. 성민이가 영희를 달래며 곧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섬세한 연기를 했어요. 식사 중에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물컵을 엎지르는 일을 자주 했죠. 손이 떨린다면서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나는 괜찮다며 거부했어요. 병원은 싫다면서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희가 병원 가자고 하는 건 진짜 걱정해서가 아니라 치매 진단을 더 확실하게 받으려는 거겠죠. 가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와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영희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살이 빠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영희를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들어 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곧 부자가 될 생각에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샵 치매 걸린 척하며 가족의 본심을 다 들었다. 3부.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월요일 아침 성민이와 영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가방에 옷가지들을 챙기면서 마치 여행 보내는 것처럼 친절하게 굴었어요. 영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라고. 자기들이 자주 면회 가겠다면서. 하지만 그 눈빛에는 해방감이 가득했어요. 성민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집은 자기들이 잘 관리하겠다면서.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마지막 연기를 했어요. 창밖을 보며 여기가 어디냐고, 집에 가고 싶다고 중얼거렸죠. 성민이가 괜찮다며 달래는데 목소리에서 기쁨이 숨겨지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입소 절차를 밟았어요. 원장이 나를 보며 잘 돌봐드리겠다고 했고 성민이와 영희는 고맙다며 인사했어요. 마치 정말 걱정되는 가족인 것처럼 연기했죠. 내 짐을 방에 정리해주면서 영희가 속삭였어요. 아버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라고.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는 이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마세요였겠죠. 성민이와 영희가 떠나고 나서 나는 간병사에게 말했어요. 잠깐 화장실에 가겠다고. 간병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혼자 갈 수 있다며 거절했어요. 화장실에서 정민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고.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진실을 공개할 거라고. 정민이가 알겠다며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직원 2명도 데리고 가겠다고. 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이 그립다면서 내일 하루만 집에 다녀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성민이가 당황하며 요양원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우겼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제발 하루만 허락해달라고. 결국 성민이가 내일 오후에 잠깐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한 달 넘게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실현되는 거라고. 성민이와 영희는 아마 지금쯤 축배를 들고 있을 거예요. 드디어 골칫거리 아버지를 처리했다면서. 하지만 놈들은 모르고 있죠. 진짜 지옥이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음날 오후 2시 성민이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차 안에서 성민이가 말했어요. 1시간만 있다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나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영희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맞았어요. 왜 아버님을 데려왔냐고 성민이에게 따졌죠. 성민이가 하루만이라며 달랬어요. 3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가 나가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변호사 3명이 와 있다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성민이도 의아해했어요. 우리가 변호사를 부른 적 없는데 왜 왔을까 하면서. 나는 모르는 척하며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민이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인사했어요. 김종수 선생님 가족분들이시죠라고. 중요한 일로 왔다면서 모두 거실에 앉아달라고 했어요.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왜 갑자기 변호사가 왔는지. 정민이가 서류 가방을 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종수 선생님의 유언장 집행을 위해 왔다고 했어요. 성민이와 영희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는데 유언장이 무슨 소리냐고 했죠. 정민이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김종수 선생님께서 최근에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하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나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진 것처럼 행동했어요. 등을 곧게 펴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민아, 영희야, 모두 앉아라. 성민이와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치매 걸린 척하면서 모든 걸 지켜봤다고 했어요. 성민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다고. 병원에서 진단도 받았다면서 우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민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 진단서는 가짜라고. 의사 면허 번호까지 조회해봤는데 존재하지 않는 의사라고 했어요. 영희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럴 리 없다면서. 분명히 진짜 병원에서 받은 거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 통장을 가져간 것도 알고 집을 팔려고 계획한 것도 다 안다고. 심지어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나눠 먹으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성민이가 발악하며 부정했어요. 그런 적 없다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성호와 수진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형한테서 급한 전화를 받고 왔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성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민희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며 읽기 시작했어요. 김종수의 유언장이라고 시작하면서 성민이와 성호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만 상속한다고 발표했어요. 성민이와 영희, 성호와 수진이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리 없다면서 자기들이 모든 걸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까지 읽혀지자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정민이가 덧붙였어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공증도 받았고 김종수 선생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증거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형과 함께 내 재산을 나눠 먹으려고 계획했던 것도 다 안다고. 6대 4로 나누자고 한 것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찬성했던 것도 말이야. 수진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말했어요. 저희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생각한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위에서, 내 뒤에서 집값 이야기하고 유산 분배하는 게 나를 위해서였다고? 정민희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사실 김종수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르는 재산들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부산의 상가 건물, 제주도 땅, 서울 마포구 원룸 건물까지 합치면 총 20억이 넘는다고. 가족들이 모두 입을 벌리며 놀랐어요. 그런 재산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정민이가 대답했어요.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김종수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말이에요. 성민이가 절규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요양원에 버리려 하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성민이와 영희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등을 곧게 펴고 맑은 정신으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죠. 성민아, 영희야, 성호야, 수진아, 너희들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기록해뒀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치매 아니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성민이를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내 뒤에서 뭘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말이야. 그런데 정말 기대 이상이더구나.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비열했어. 영희가 바들바들 떨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골랐고 통장 관리도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손을 들어 영희 말을 막았어요. 그만해라, 영희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 다 들었어. 시아버지 치매 걸려서 다행이라고. 이제 집도 자기들 찾으라고 한 거 말이야. 영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정민희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모든 대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김종수 선생님께서 한 달 넘게 몰래 녹음하신 거라고 했어요. 성민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녹음이요? 언제 어떻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CCTV 설치해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 수 있었거든. 정민희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희와 성민이가 나눈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이제 곧 집도 우리 거잖아. 시아버지 연세도 많으니까 몇 년 안에 정말로 치매에 걸리거나 돌아가실 거야. 유산만큼은 우리 몫이지. 어차피 시아버지도 나이가 많으니까 진짜 치매 걸리는 것도 시간 문제야. 녹음이 흘러나오자 성민이와 영희, 성호와 수진이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나는 계속 말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야. 가짜 서류 작성, 재산 횡령 시도, 그리고 노인 학대까지. 모든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들이지. 정민희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이미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김종수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성민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나는 냉정했어요. 용서? 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40년 넘게 키워준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고도. 성호도 울면서 빌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이 하자는 대로 따라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성호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몰랐다고?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찬성한 것도 몰랐다고 할 거야. 집을 6대 4로 나누자는 것도 동의한 게 실수였다고?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지. 왜 나를 속여서 해결하려고 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운 동안 나는 뭘 했는지 생각해봐. 평생 모은 돈을 너희들 위해 다 썼잖아. 영희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아버님,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빌겠어요. 나는 영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반성? 지금 반성하는 건 들켰기 때문이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야. 만약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속이고 재산을 다 가져갔겠지. 정민희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라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성민이와 영희, 성호와 수진이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게 있어.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말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돈 앞에서는 피도 물만도 못하구나. 그러면서 유언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성민이와 성호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나머지는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성민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신 적 없으세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사랑했지. 너무나 사랑했어.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큰 거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당할 줄은 몰랐거든. 정민희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고. 김종수 선생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너희들이 나한테 한 일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정민희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돈으로 산 모든 것들에 대한 반환 청구서야. 성민이 사업자금, 성호 아이들 교육비, 영희와 수진이가 쓴 모든 돈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반환해야 해. 가족들이 모두 경악했어요. 그런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적 없었거든요. 정민이가 총액을 발표했어요. 이자 포함해서 8억 원이라고. 성민이가 절규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해요?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나한테서 가져간 건 모두 돌려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내 인생 72년 중에서 가장 쓰라린 하루였지만 동시에 가장 후련한 하루이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될 거다. 가족의 이름으로 남을 속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야.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민희 변호사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성민이와 영희는 수갑을 차게 되었어요. 성호와 수진이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가야 했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한 달 넘게 계획한 복수가 완성됐어요.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되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거예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배신에는 그에 맞는 대가가 따라야 하니까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진짜로 내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